재벌가가 몰락한 그날 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30년 동안 가정부로 살던 여인만은 끝까지 어린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죽기 직전 그녀가 남긴 한마디, 내 아버지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 순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가정부였던 그녀의 정체와 재벌가를 무너뜨린 진짜 범인의 실체, 돈보다 무서운 권력,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켜낸 마지막 약속. 끝까지 보면 절대 잊지 못할 반전이 공개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오후 11시가 넘도록 청담동 세원그룹 회장 저택 앞은 인파로 가득했다. 방송국 중계차가 3대나 이중주차를 했고 우산을 든 기자들이 철문 앞에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담장 안쪽까지 흘러드는 불빛이 마치 신문하는 눈빛처럼 저택 곳곳을 훑쳤다. 강아리는 2층 방 창문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20살이었다. 올해 대학에 갓 입학한, 아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이였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신촌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다. 주말엔 압구정에서 쇼핑을 했고 평일 저녁엔 아버지가 즐겨가던 한정식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그게 전부 엊그제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저택안은 더 혼란스러웠다. 검찰 수사관들이 현관부터 서재, 거실, 창고까지 샅샅이 뒤지며 가구와 물건마다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노란 스티커가 붙을 때마다 하리는 가슴 한쪽이 뜯겨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직접 골라온 소파였고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며 사온 조각품이었고 12살 생일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사진을 찍던 식탁이었다. 거실 한쪽에서는 TV가 켜진 채로 돌아가고 있었다. 세원그룹 강도혁 회장, 수천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 검찰, 오늘 밤 체포영장 집행 예정. 자막이 화면 아래를 끊임없이 흘렀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하리는 자막을 읽다가 눈을 질끈 감았다. 손끝이 떨렸다. 아니야. 저건 우리 아빠 이야기가 아니야. 하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화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리모컨이 TV 모서리를 강하게 치며 바닥으로 튕겨나갔다. 배터리 뚜껑이 열리며 건전지가 굴러다녔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제 할 일을 계속했고 TV는 자막을 계속 흘렸다. 하리는 뒤를 돌아봤다. 가족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족이 없었다. 작은아버지 강도철은 서재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손이 바빴다. 딸깍 소리가 나자 그는 안에 있는 서류 뭉치와 현금 봉투를 서둘러 가방에 쑤셔 넣었다. 수사관이 가까워지자 몸으로 가방을 가리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하리는 눈을 의심했다. 복도 쪽에서는 사촌 오빠가 미술품을 꺼내 담요로 돌돌 말고 있었다. 서너 점은 이미 현관옆 구석에 쌓여 있었다. 거실에 걸린 박수근 그림이 사라진 자리엔 못자국만 남아 있었다. 아직 체포영장도 집행되지 않은 시각이었다. 아직 아버지가 집안에 있었다.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였다. 아가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보니 오명자가 서 있었다.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가정부였다. 할인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두 손을 모으고 섰는데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싫어요. 하리는 즉각 대답했다.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왜 나가요? 아가씨, 명자씨, 난 안 나갈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여기 있어야. 아가씨, 명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드문 일이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하리는 명자가 소리 지르는 걸 두세 번 정도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멈칫했다. 명자는 하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금은 제 말을 들어야 해요. 눈빛이 달랐다. 두려운 것도 아니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간절함과 단호함이 뒤섞인 하린이 명자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하린은 그 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직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를 놔두고 어떻게 나가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하린도 따라서 시선을 옮겼다. 복도 끝 서재 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강도혁 회장은 양복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 흰 와이셔츠 바람으로 서 있었다. 소매가 구겨져 있었다. 평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밑은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보다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졌다. 영장 집행합니다. 비켜주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정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선두에 선 수사관이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다. 체포영장이었다. 저택안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작은아버지가 가방을 등 뒤로 숨겼다. 사촌 오빠가 미술품 곁에서 슬그머니 물러났다.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강도혁 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하리는 소리쳤다. 아빠. 복도를 가로질러 뛰어가려는 순간 명자가 팔을 붙잡았다. 하리는 뿌리치려 했지만 명자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다. 아버지는 수사관들 앞에서 두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다. 딸깍. 건조하고 단단한 소리였다. 하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끌려가면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린과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하린은 읽을 수 있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다. 경찰차 문이 닫혔다. 차가 빠져나가자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빗속에서 번쩍번쩍 터지는 불빛이 마치 폭풍 속 번개 같았다. 하리는 현관 기둥을 붙잡은 채 그 빛을 멍하니 바라봤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명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명자가 돌아왔다. 하리는 저택 뒤편 작은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어느새 철수했고 작은아버지와 사촌들도 사라지고 없었다. 집안은 텅 비었다. 압류 딱지만 가득 붙은 채로. 발소리가 들렸을 때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명자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명자의 흰 블라우스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깨부터 옷자락까지 선명한 핏빛이었다. 두 손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흙빛이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명자 씨, 어디 다친 거예요? 이 피가 다. 명자는 손을 들어 하린을 제지했다.
그리고 문턱에 기대어 가시니 몸을 지탱하면서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누가 회장님을 죽였어요?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한 거예요. 명자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할인은 달려가 명자를 붙들었다. 손이 차가웠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할인은 무릎을 꿇은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 하루 무너진 것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수갑소리, 작은아버지가 금고를 뒤지던 손, 눈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가 입모양으로만 남긴 말, 그리고 지금 핏빛으로 물든 명자의 블라우스. 창밖으로 빗소리가 쏟아졌다. 멈출 기미가 없었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명자의 손을 꼭 쥐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킨 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인은 물음인지 다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다 말해줘요. 명자는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할인의 손을 꼭 쥐어 돌려쥐었다. 그 손의 힘이 아직 할 말이 남아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인지 할인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세원그룹 회장 강도혁은 공식적으로 사망했다. 사인은 교통사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할인은 그제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동이었다. 명자는 할인에게 가방 하나만 챙기라고 했다. 옷 몇 벌, 속옷, 칫솔. 그게 전부였다. 청담동 저택에 있던 물건들은 이미 절반이 압류됐고 나머지는 친척들이 가져갔다. 할인이 어릴 때부터 쓰던 책상도 어머니 사진이 담긴 앨범도 16살 생일에 아버지가 사준 작은 피아노도 전부 그 집에 남겨졌다. 명자는 새벽 2시에 할인을 깨웠다. 지금 나가야 해요. 왜 이 시간에요? 기자들이 아직 있어요. 할인은 잠이 덜 깬 눈으로 가방을 메고 명자를 따라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빗속에서 버스를 탔다. 환승을 2번 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화려한 간판들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 할인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2번 꺾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줄어들었다.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선 골목 끝에 명자가 멈춰섰다. 반지하 계단이었다. 5계단을 내려가면 철문이 나왔다. 명자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방 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할인은 굳어버렸다. 창문은 작았다. 지면에서 반쯤 묻혀 있어서 유리 너머로는 행인들의 발목만 보였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다. 모서리마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다 켜졌다. 냄새가 났다. 습하고 묵은 냄새. 오래 닫혀있던 공간의 냄새였다. 할인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다. 이틀 전까지 살던 방이 떠올랐다. 통창으로 청담동 야경이 내려다 보이던 방. 붙박이장 안에 가득 찬 옷들. 욕실에 늘어선 화장품들. 이딴 데서 어떻게 살아? 소리가 절로 나왔다. 분노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 명자는 가져온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말없이 이불을 펼쳤다. 낡은 솜니불이었다.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 몰랐다. 명자는 이불을 펴면서 구김을 손으로 쭉쭉 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은 그 모습을 보다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명자는 못 본 척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할인이 잠에서 깼을 때 명자는 이미 없었다.
싱크대 위에 쪽지가 있었다. 밥은 냄비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은 골목 나와서 왼쪽. 그게 전부였다. 명자는 그날부터 세 개의 일을 동시에 시작했다. 새벽 5시 반부터 8시까지는 근처 식당 새벽 설거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상가 건물 청소.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편의점 계산대. 세 개의 일을 쉬는 날 없이 돌렸다. 하리는 처음엔 그 사실조차 몰랐다. 명자가 집에 있는 시간은 오후 1~2시간뿐이었다. 그 시간에 장을 봐오고 밥을 해놓고 빨래를 돌리고 다시 나갔다. 할인이 눈을 뜨면 명자는 없었고 할인이 잠들면 그제야 명자가 돌아왔다. 생활은 빠듯했다. 반찬은 늘 2가지를 넘지 않았다. 계란말이, 김치, 콩자반. 가끔은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할인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입맛이 없었다. 아니,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사흘에 한 번씩은 밥을 굶었다. 먹기 싫어서가 아니었다. 명자가 힘들게 번 돈인 걸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먹기가 싫었다. 그러면서도 명자한테는 그 말을 못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전부 목구멍에서 막혔다. 전학 간 학교는 낯설었다. 청담동에 있던 학교와는 모든 게 달랐다. 교복이 달랐고 교실 분위기가 달랐고 아이들이 달랐다. 하리는 전학 첫날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도혁 회장 사건은 전국 뉴스였다. 세원그룹이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할인의 이름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다. 전학 첫날 오후 여자아이 셋이 다가왔다. 너 강할인이지?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원그룹 딸 맞지? 뉴스에서 봤어. 아버지가 사람 죽였다며. 진짜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교실 안에 다 들릴 정도였다. 주변 아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하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재벌집 딸이 왜 여기 다녀? 돈 다 날린 거야? 그 말에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번만 더 말해봐. 아이가 비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돈 날렸냐고. 할인은 아이의 어깨를 밀쳤다. 세게 밀었다. 아이가 옆 책상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뒤 할인은 교무실에 불려갔다. 담임이 난처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교장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피해 학생 어머니가 이미 와 있었다. 어머니는 할인을 보자마자 언성을 높였다. 할인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사과하지 않았다. 교장은 긴 말 없이 결론을 내렸다. 전학을 권합니다. 이 학교에서 계속 다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무실을 나왔다. 교문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버스를 타고 골목을 걸어 반지하로 돌아왔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문을 열었더니 명자가 안에 있었다. 편의점 출근 전 잠깐 들른 모양이었다. 명자는 할인을 보자마자 수건을 가져왔다. 할인은 수건을 뿌리쳤다. 다 아줌마 때문이야. 명자가 멈칫했다. 왜 날 여기까지 끌고 왔어? 그냥 집에 있었으면 됐잖아. 그냥 거기 있었으면 학교도 저 애들도 없었을 거잖아. 할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학교도 쫓겨났고 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나만 이래야 해? 말이 쏟아지다 결국 울음이 터졌다. 할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명자는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할인이 울음을 어느 정도 가라앉혔을 때 명자가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수건을 천천히 집어 할인의 젖은 머리를 닦기 시작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할인은 또 눈물이 났다.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리려고 그랬다. 딱 그 한마디였다. 할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이 좁고 눅눅한 방이 싫었고, 이 상황이 싫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신이 싫었다. 명자는 아무 말 없이 머리를 닦아줬다. 끝까지. 그날 밤 명자는 편의점에 1시간 늦게 출근했다. 사장한테 뭐라 들었는지는 몰랐다. 할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천장 모서리 곰팡이를 멍하니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명자가 남긴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살리려고 그랬다고. 할인은 그 말의 무게를 아직은 몰랐다. 시간은 흘렀지만 할인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나아지려 하지 않았다. 반지하 방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다. 명자는 여전히 세계의 일을 뛰었고 할인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을 바라봤다. 낮에는 좁은 창문으로 지나다니는 발목들을 구경했다. 저녁엔 명자가 차려놓은 밥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했다. 검정고시 학원은 명자가 신청해줬다. 한 달치 수강료를 마련하느라 명자가 얼마나 아꼈는지 할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반찬 가짓수가 더 줄었고 명자의 낡은 운동화 밑창이 벌어졌는데도 새 신발을 사지 않았다. 할인은 사흘 만에 학원을 그만뒀다. 이유를 묻는 명자에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학원 복도에서 다른 수강생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세원그룹. 그 딸. 아버지가 감옥 가다가 죽으네. 할인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나와버렸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다. 명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게 더 나빴다. 차라리 뭐라도 한마디 했으면 싸울 수 있었을 텐데. 명자는 늘 그랬다. 화를 내지 않았다. 한숨도 쉬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차리고 빨래를 개고 다시 일하러 나갔다. 할인은 그 조용함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밤마다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다. 처음엔 그냥 걸었다. 골목을 돌고 큰 길을 따라 걷고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를 사서 계단에 앉아 마셨다.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반지하에 있으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밤 큰 길 건너편 허름한 술집에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쪽지가 붙어 있는 걸 봤다. 할인은 다음 날 바로 들어갔다. 사장은 나이를 묻지 않았다. 할인도 말하지 않았다. 홀서빙이었다. 늦은 밤 취객들 사이를 오가며 술잔을 나르는 일이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두 번째 날엔 익숙해졌다. 돈이 생겼다. 적은 돈이었지만 남이 쥐어주는 것보다는 나았다. 명자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명자도 묻지 않았다. 다만 할인이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 다음 날 아침에 물 한 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술집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또래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다. 할인이 어디서 왔는지 집이 어딘지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냥 이름만 알았고 술 한잔하면 다 친구가 됐다. 할인은 그게 편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세원그룹도 강도혁 회장도 청담동도 없었다.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술도 마셨다.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많이. 위험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었다. 알면서도 어울렸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멈추면 생각해야 했다. 아버지가 떠오르고 저택이 떠오르고 압류 딱지가 떠오르고 그 모든 게 사라진 밤이 떠올랐다. 차라리 막 살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명자는 알고 있었다. 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명자는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었다. 새벽에 들어오는 발소리, 옷에서 나는 술 냄새, 가끔 눈에 띄는 멍자국. 명자는 다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다만 할인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불을 켜두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 불빛이 할인은 가끔 더 싫었다. 야단 맞는 게 낫겠다 싶었다. 그냥 꺼버리고 자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다. 취객 하나가 시비를 걸었다. 할인은 참았다. 두 번째도 참았다. 세 번째에 손이 먼저 나갔다. 상대방도 지지 않았다. 소란이 커졌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파출소에서 조서를 쓰는 내내 할인은 벽을 바라봤다. 새벽 2시였다. 경찰이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불렀다. 명자의 번호였다. 달리 될 곳이 없었다. 명자가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가까워서였다. 한겨울 새벽이었다. 코트를 제대로 여미지도 못한 채였고 발엔 실내에서 신던 슬리퍼가 그대로였다. 머리도 빗지 않았다. 뛰어온 게 분명했다. 숨이 가빠 있었고 뺨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할인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명자가 들어오는 걸 봤다. 명자는 할인을 발견하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다. 얼굴을 살폈다. 다친 데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자의 손을 밀쳐냈다. 왜 자꾸 내 인생 간섭해? 파출소 안이 조용해졌다. 당직 경찰이 힐끔 쳐다봤다. 명자는 밀려난 손을 내리고 할인을 바라봤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나 괜찮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도 돼. 연락한 내가 잘못이지. 할인은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술 마시는 것도 다 내 선택이야. 아줌마가 뭔데 매번 쫓아와. 가정부잖아. 우리 집도 없어진 마당에 이제 아줌마 역할도 없는 거 아니야?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스스로도 알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왜 같이 사는지도 모르겠어. 아버지도 없는데. 아줌마한테 남은 의무 같은 거 없다고. 이제 그만해도 돼. 명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파출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명자가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한테 약속했어. 할인이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지키겠다고 했어. 내가 어떻게 굴어도.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사실을 말하듯 했다. 할인은 코웃음을 쳤다. 약속? 언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그 교통사고 밤에? 명자가 잠깐 눈을 감았다. 무슨 약속인지 말해봐. 나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얘기잖아. 명자는 대답하는 대신 가져온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다. 아니, 가까이서 보니 사진이었다. 색이 바랬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할인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시절의 명자였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다. 머리가 짧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양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오른쪽은 아버지였다. 할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은 아버지였다. 그리고 왼쪽은 여자였다. 할인은 잠깐 생각하다가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 어릴 때 앨범에서 본 얼굴이었다. 셋이 함께 웃고 있었다. 어디선가 찍은 야외 사진이었다. 배경은 산인 것 같았다. 셋 다 편한 차림이었다.
오래전 이야기였다. 하리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 핏자국이 있었다. 마른 핏자국이었다. 오래된 것이었다.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분명히 피었다. 할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이게 뭐야?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피 뭐냐고. 그날 밤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날? 명자 씨. 할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 파출소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다. 당직 경찰이 자리를 피하듯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명자는 사진을 조용히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할인 옆에 앉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할인은 기다렸다. 다그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다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명자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겨울 새벽 파출소 대기실에서 슬리퍼를 신은 명자와 술 냄새 나는 할인이 한참 뒤 명자가 일어서며 말했다. 가자. 할인은 반박하지 않았다. 골목을 나란히 걸었다. 말이 없었다. 명자의 슬리퍼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할인은 문득 그 발을 내려다봤다. 발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맨발이나 다름없었다. 할인은 그냥 걸었다. 반지하에 들어와 각자 이불을 펴고 누웠다. 불을 끄기 전에 할인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다. 명자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다. 할인은 눈을 감았다. 사진 뒷면의 핏자국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다. 갈색으로 마른 오래된 피. 그날 밤 할인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10년이 흘렀다. 세상은 세원그룹 사건을 잊었다. 아니, 정확히는 더 큰 사건들이 그 위를 덮었다. 다른 재벌이 무너졌고, 다른 정치인이 구속됐고, 다른 스캔들이 뉴스를 채웠다. 강도혁이라는 이름은 포털 검색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할인만 잊지 않았다. 검정고시는 혼자 준비했다. 술집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건 22살 겨울이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어느 새벽 취객에게 치인 뒤 골목 구석에 혼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겠다. 아버지 이름도 억울함도 아무것도. 다음날 명자가 챙겨놓은 밥을 먹으면서 할인은 처음으로 말했다. 공부 다시 할게. 명자는 밥그릇을 내려놓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게 전부였다. 잘했다는 말도, 왜 이제야 그러냐는 말도 없었다. 그냥 그래 한마디. 할인은 그날 오후부터 도서관에 나갔다. 낮엔 편의점 계산대에 섰다. 명자한테만 손 벌릴 수 없었다. 저녁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 문 닫을 때까지 앉아 있다가 걸어서 반지하로 돌아왔다. 명자는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밥을 남겨뒀다. 식어 있어도 먹었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건 이듬해 봄이었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대학 등록금이 없었다. 장학금을 알아봤다. 야간 대학이라면 낮에 일하면서 다닐 수 있었다. 법학과였다. 왜 법학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할인은 대답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속으로는 달랐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젠가 밝혀내려면 뭔가를 알아야 했다. 법을 알아야 싸울 수 있었다. 야간 대학 4년, 사법고시 준비 3년이었다. 합쳐서 7년이었다. 낮엔 일했다. 법률사무소 보조, 서류 정리, 복사, 심부름. 저녁엔 공부했다. 새벽엔 잤다. 명자는 그 7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다. 여전히 세계의 일을 뛰었고,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불을 켜두었다. 사법고시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은 화요일 오후였다.
하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렸다. 사무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저녁에 반지하로 돌아오니 명자가 부엌에 있었다. 식탁 위에 미역국이 있었다. 하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그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다. 한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울었다. 명자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같이 있어줬다. 그게 명자였다. 변호사가 된 하리는 대형 로펌의 제안을 거절했다. 두 군데서 연락이 왔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하리는 종로 뒷골목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보증금은 명자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다. 하리는 받지 않겠다고 했다. 명자는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쓸 데가 없어. 하리는 결국 받았다. 언젠가 갚겠다고 했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무실은 좁았다. 책상 2개에 서류장 하나, 낡은 소파 하나였다. 문에 붙인 명패도 직접 만들었다. 강아린 법률사무소. 작은 글씨였지만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맞는 사건은 주로 무료 변론이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세입자 분쟁, 산업재해. 돈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았다. 판사가 대기업 쪽 손을 들어주는 날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서류를 바라봤다. 억울한 사람이 또 졌다는 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다. 사건을 이기는 날엔 의뢰인이 울면서 손을 잡았다. 그 손의 감촉이 다음 사건을 버티게 했다. 이준석이 처음 사무실에 나타난 건 평범한 오후였다. 하리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라고 했더니 모르는 남자가 섰다. 30 중반쯤 돼 보였다. 키가 크고 약간 말라 있었다. 재킷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강아린 변호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만. 탐사기자 이준석입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리는 펜을 내려놓았다. 기자라는 말에 자동으로 경계심이 들었다. 아버지 사건 이후로 기자들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철문 앞에 빽빽이 서서 플래시를 터뜨리던 사람들. 이름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쓴 기사들. 범죄자의 딸, 비자금 재벌의 후손. 그런 단어들이 달린 기사들이 한동안 할인을 따라다녔다. 무슨 일이시죠? 목소리를 평평하게 유지했다. 이준석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도 되냐고 물었다. 할인이 턱짓으로 허락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다. 아버님 사건 다시 조사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할인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쓴웃음이었다. 기자분들이 가끔 오세요. 세원그룹 옛날 이야기, 재벌 비자금, 10주기니 20주기니.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릅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할인의 손이 멈췄다. 이준석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는 대신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작고 낡은 USB였다. 뚜껑이 긁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들어보시면 압니다. 할인은 USB를 바라봤다. 손을 뻗어 집어들지 않았다. 사람들 관심 끌려고 재벌 이야기가 필요한 거겠죠. 억울한 딸, 죽은 아버지. 좋은 소재잖아요. 변호사님. 이준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저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4년째 이것만 파고 있어요.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눈빛이 달랐다. 하리는 그걸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리는 서랍에서 USB 리더기를 꺼냈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음성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목소리가 나왔다. 낮고 또렷한 남자 목소리였다. 회장이 내부 자료를 넘기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 짧은 침묵. 처리라는 게 아시잖습니까? 녹음이 끊겼다. 사무실 안이 조용했다. 하리는 화면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다.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떨림을 숨겼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아버님 사고 사흘 전입니다. 목소리는 누굽니까? 한 명은 특정했습니다. 당시 세원그룹 부회장 민태식. 다른 한 명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민태식? 하리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라 불리던 사람. 아버지 사후에 그룹 자녀 자산을 정리하며 사라진 사람. 한동안 이름이 들리지 않았다. 하리는 USB를 빼서 이준석에게 돌려줬다. 이걸 왜 저한테 가져왔습니까? 변호사님이 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이준석이 잠깐 멈췄다. 당사자니까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그 순간이었다. 쨍 소리와 함께 창문 유리에 금이 갔다. 유리 조각이 책상 위로 튀었다. 하린이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이준석도 의자를 뒤로 밀었다. 돌이었다. 주먹만 한 돌이 유리를 뚫고 사무실 바닥에 굴러다녔다. 하린이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종이가 떨어져 있었다. 돌에 묶여 들어온 것이었다. 하린은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20년 전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멈춰라. 사무실 안이 얼어붙었다. 이준석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하리는 종이를 쥔 채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니, 두려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다. 20년 동안 가라앉혀 온 것이었다. 사무실 유리를 갈아 끼우는데 하루가 걸렸다. 하리는 그 하루 동안 경고문을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버리지 않았다. 증거였다. 이준석은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했고 하리는 허락했다. 둘은 당분간 연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누군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이준석이 사무실을 나간 뒤 하리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새 유리가 끼워지기 전이라 창문엔 테이프로 비닐이 붙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이 펄럭였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20년 전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멈춰라. 종이에 적힌 글씨를 다시 떠올렸다. 손으로 쓴 글씨였다. 서두르지 않은 글씨였다. 누군가 천천히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협박에 익숙한 사람의 글씨였다. 하리는 가방을 챙겼다. 명자는 부엌에 있었다. 하린이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명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을 확인하다가 하린을 돌아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다. 오늘도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10년째 하는 일이었다. 하린은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섰다. 당신 알고 있었지? 명자가 냄비 뚜껑을 덮었다. 뭐려? 아버지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죽였다는 거.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주를 집어 손을 닦았다. 느린 동작이었다.
명자 씨, 밥 먹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야 해요. 하리는 식탁 앞으로 다가섰다. 오늘 사무실에 기자가 왔어요. 녹음 파일을 가져왔는데 아버지 사고 사흘 전에 녹음된 거였어요. 민태식 목소리였어요. 아버지를 처리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명자의 등이 굳었다. 그리고 누군가 사무실 창문에 돌을 던졌어요. 20년 전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멈추라고. 당신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자가 고개를 돌렸다. 창문 쪽을 바라봤다. 좁은 창문으로 행인들의 발목이 지나갔다. 더 캐지 마. 낮은 목소리였다. 왜요? 그냥 놔둬요. 왜요?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죽인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1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나한테? 나한테 한 번도? 명자는 할인을 바라봤다. 입술이 얇게 다물려 있었다.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싸웠겠죠. 찾아냈겠죠. 아버지 억울함이라도. 죽었을 거야. 명자가 처음으로 차갑게 소리쳤다. 반지하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바깥에서 지나가던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다. 진실 밝히려다 죽었을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 회장님도 죽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나 살리겠다고? 그래. 단호하고 짧은 대답이었다. 하리는 명자를 바라봤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일이에요. 내가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나이가 아니었어. 20살이었잖아. 지금은 30이에요. 지금은 변호사예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막고 있잖아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리는 숨을 골랐다. 혹시?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도 관련 있는 거야?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찰나였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하지만 하리는 놓치지 않았다. 10년을 같이 살았다. 명자의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흔들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다. 명자 씨. 명자는 돌아서서 냄비를 다시 불 위에 올렸다. 밥 먹어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먹어요. 하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하리는 잠들지 못했다. 명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흔들렸던 그 눈빛, 부정하지 않았던 그 침묵. 관련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알고만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하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늘어놓았다. 어느 것도 완전히 말이 되지 않았고 어느 것도 완전히 말이 안 되지 않았다. 명자는 그날 밤 아버지가 죽고 피투성이로 돌아왔다. 그때는 그냥 현장을 목격한 거라고 생각했다. 어린 하리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 왜 피가 그렇게 많이 묻어 있었을까? 목격자라면 그 정도로 피가 묻지는 않는다. 하리는 이불을 걷어찼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명자의 방불은 꺼져 있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잠들어 있었다. 하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었다. 명자의 방문 앞에서 멈췄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오래 망설였다. 10년을 같이 살면서 명자의 방을 허락 없이 들어간 적이 없었다. 명자가 먼저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었다. 그 방은 언제나 명자만의 공간이었다. 하리는 손잡이를 돌렸다. 방 안은 작고 단정했다. 침대 하나, 낡은 서랍장 하나, 벽에 작은 선반.
선반 위엔 오래된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리는 핸드폰 불빛으로 방안을 살폈다. 서랍장 옆에 낡은 짐박스가 있었다.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는데 테이프가 오래돼서 끝이 들떠 있었다. 하리는 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손을 뻗어들 뜬 테이프를 잡아당겼다. 박스 뚜껑이 열렸다. 안에 낡은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수첩, 빛바랜 편지 봉투 몇 장, 접힌 신문 조각들, 그리고 헝겊에 쌓인 무언가. 하리는 헝겊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천천히 헝겊을 풀었다. 권총이었다. 하리는 숨이 멎었다. 오래된 권총이었다. 녹슨 흔적이 있었지만 형태는 멀쩡했다. 실탄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리는 권총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왜 여기에 이게 있어? 손이 떨렸다. 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박스 안을 다시 살폈다. 편지 봉투 아래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길쭉한 플라스틱 케이스였다. 녹음 테이프였다. 케이스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년 전 날짜였다. 아버지가 죽던 해였다. 아버지가 죽던 달이었다.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테이프를 손에 쥐었다. 케이스가 손안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설마.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권총, 녹음 테이프, 20년 전 날짜, 아버지가 죽던 날, 피투성이로 돌아온 명자. 설마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거 내려놔. 하리는 돌아봤다. 명자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불을 켜지 않아서 얼굴이 어둠 속에 있었다. 핸드폰 불빛이 명자의 발치만 비쳤다. 목소리는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낯선 목소리였다. 하린이 10년 동안 들어온 명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린은 권총과 테이프를 손에 쥔 채 일어섰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핸드폰 불빛이 명자의 슬리퍼 끝을 비추고 있었다. 낡고 해진 슬리퍼였다. 10년을 신은 슬리퍼였다. 하린이 경찰서에서 처음 봤던 그 슬리퍼였다. 하린은 손에 쥔 것들을 내려다봤다. 권총의 무게가 손안에서 느껴졌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고. 내려놔요. 왜 이게 여기 있어? 이 총으로 뭘 한 거야? 그날 밤에 명자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내려놔요, 하린아. 이름을 불렀다. 명자가 하린의 이름을 부르는 건 드문 일이었다. 늘 아가씨 혹은 그냥 너였다.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드문 순간이었다. 하린은 손을 내리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공포가 흘렀다. 10년을 함께 살았다. 좁은 반지하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냄새를 맡고 같은 소리를 들으며.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린은 눈앞의 사람이 낯설었다. 명자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줘요. 하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 밤 현장에 있었지. 피투성이로 돌아왔잖아. 그냥 본 게 아니잖아. 직접 뭔가를 한 거잖아. 명자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아버지를 죽인 거야? 방안이 얼어붙었다. 명자의 표정이 무너졌다. 눈빛이 흔들리다가 뭔가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하리는 그 표정을 본 순간 진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명자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10년의 시간이 그리고 20년 전의 밤이 동시에 떠 있었다. 권총을 발견한 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리는 권총과 녹음 테이프를 제자리에 돌려놨다. 명자가 내려놓으라고 했고 하리는 결국 내려놓았다. 그날 밤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명자는 방으로 돌아갔고 하리는 복도에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었다. 명자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하리는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났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 다음 날도 표면은 평온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생겼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 만들어진 벽 같은 것이었다. 밥을 먹고 각자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똑같은 하루였지만 똑같지 않았다. 하리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날 밤을 떠올렸다. 권총의 무게, 테이프의 날짜, 명자의 눈빛. 명자가 쓰러진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하린이 사무실에서 늦게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쾅 하는 소리였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다. 하리는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명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냄비를 잡으려다 그대로 주저앉은 것 같았다. 가스불은 켜져 있었다. 냄비에서 국물이 넘치고 있었다. 하리는 먼저 불을 끄고 명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명자씨, 명자씨. 명자는 눈을 떴다. 하린을 바라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국이 끓어. 지금 국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린은 명자의 상체를 안아 일으켰다. 놀랍도록 가벼웠다. 10년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뼈가 만져질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말랐는지 하린은 몰랐다. 매일 얼굴을 보면서도 몰랐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왜 쓰러져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병원 가요. 안 가도 돼요. 명자씨. 하린은 명자의 손목을 잡았다. 명자가 하린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안 가도 된다고요. 내가 데려갈 거예요. 명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린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준석한테 연락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접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다. 명자는 검사실로 들어갔다. 혼자 들어갔다. 따라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명자가 손을 저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하린이 일어서서 다가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면서 말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간암입니다. 하린은 그 자리에 굳었다. 말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처음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여쭤봤는데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상태를 보면 최소 2년은 넘었을 겁니다. 2년이요.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 정도면 증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르고 계셨나요? 하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하리는 서 있었다. 말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가 했다. 2년. 2년 동안 알면서 말하지 않았다. 혼자서 아무 말 없이 그 2년 동안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새벽에 일하러 나갔다. 하리는 손으로 눈을 눌렀다. 울지 않았다. 울지 않으려 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명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린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표정이 담담했다. 놀랍도록 담담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하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아무렇지 않은 오후였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2년 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달라지죠.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원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일하는데 방해되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또 엎어지는 거 싫어서. 하리는 더 말하지 못했다. 명자의 짐을 가져오러 반지하에 들렀을 때였다. 하리는 명자의 방에서 옷 몇 벌을 챙겼다. 세면도구를 챙겼다. 서랍을 열다가 맨 위 칸에서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두껍지 않은 봉투였다. 봉해져 있지 않았다. 하리는 봉투를 열었다.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오명자, 본명 강명자. 하리는 그 이름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강명자, 부, 강태웅, 모, 이수님, 강태웅. 하리는 그 이름을 알았다. 할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가끔 꺼내던 이름이었다.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 하리는 얼굴도 몰랐다. 강태웅의 자녀. 강도혁? 강명자. 강도혁은 아버지였다. 강명자는. 하리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렸다. 고모였다. 30년 동안 이 집 가정부로 살았던 사람이 이름을 바꾸고 가족을 숨기고 오씨 성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의 친동생이었다. 하리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것 같았다. 왜 숨겼을까? 왜 가정부로 살았을까? 왜 고모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하리는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명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하리는 의자에 앉아 명자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 명자가 눈을 떴다. 하린을 봤다. 하린의 표정을 읽었다. 무언가를 알아챈 것 같았다. 하린은 봉투를 꺼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다. 명자 앞에 내밀었다. 명자는 서류를 바라봤다.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고모였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처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고모였잖아요. 명자는 천장을 바라봤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30년 동안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조카한테 고모라는 말을 못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가정부로 살아요. 30년을. 하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리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뜨거워졌다. 나한테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혼자라고. 그런데 목이 막혔다. 그런데 고모가 옆에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명자의 눈이 빨개졌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하린이 고개를 돌렸다.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반백의 머리에 고급 양복을 걸친 남자였다. 60 가까이 돼 보였다. 얼굴에 웃음 같은 것이 걸려 있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하리는 그 얼굴을 어디서 봤는지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뉴스에서였다. 오래전 뉴스에서. 세원그룹 부회장 민태식.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가 어디라고. 민태식은 방 안을 둘러봤다. 명자를 봤다. 그리고 하린을 봤다. 비웃음 같은 것이 입꼬리에 걸렸다. 이제라도 알았나 보군.
나가요. 반갑지 않나? 오랜만인데. 하리는 민태식과 명자 사이에 섰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 죽였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떨리지 않았다. 민태식은 하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 안으로 한 발 들어왔다. 증거라도 있나? 있어요. 있으면 10년 전에 썼겠지. 10년 전엔 몰랐으니까. 지금은 알아요. 민태식은 잠시 하린을 바라보다가 그 너머 명자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고모도 그날 현장에 있었다. 하린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태식은 더 말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병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린은 돌아서서 명자를 바라봤다. 명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불이 가슴 위에서 천천히 오르내렸다. 숨을 쉬고 있었다. 살아 있었다. 하린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말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병실 안으로 비스듬한 빛이 들어왔다. 명자의 얼굴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주름이 많았다. 하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늙어 있었다. 30년이었다. 이름을 숨기고 살았던 30년이었다. 하린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가만히. 명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왔다.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명자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하린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을 떴다. 명자가 깨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떠 있었지만 무언가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먼 곳을 보는 눈이었다. 하린은 몸을 일으켰다. 잠 못 자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파요? 괜찮아요. 거짓말.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린을 바라봤다. 새벽빛이 창으로 스며들었다. 병실이 희미하게 밝았다. 명자가 입을 열었다. 들을 거예요? 하린은 똑바로 앉았다. 말해줄 거예요?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 말할게요. 이제. 명자는 천천히 시작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는 않았다. 오래 담아둔 것을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하린은 듣기만 했다. 끊지 않았다. 20년 전 이야기였다. 강도혁 회장은 그의 봄부터 달라져 있었다. 명자는 그걸 알아챘다. 오빠와는 어릴 때부터 가까웠다. 부모를 일찍 잃고 둘이 자랐다. 오빠가 사업을 키울 때 명자는 곁에서 지켜봤다. 오빠의 표정을 누구보다 잘 읽었다. 그의 봄, 오빠의 얼굴에서 결심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명자는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오빠는 처음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밥을 먹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꺼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룹을 키우면서 감춘 것들이 너무 많다고. 비자금 장부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명자는 말렸다. 그러다 죽어. 오빠는 웃었다. 살면서 한 번은 옳은 일을 해야지. 그게 내 목숨값이야? 명자야. 오빠는 명자를 바라봤다. 나 평생 옳은 사람으로 산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알면서 모른 척한 게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못하겠어. 명자는 그 눈빛을 기억했다. 어릴 때 오빠가 뭔가를 결심할 때 짓던 눈빛이었다. 한 번 결심하면 돌리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명자는 알면서도 계속 말렸다. 몇 달을 말렸다. 그러나 오빠는 듣지 않았다. 민태식은 그 계획을 알고 있었다. 명자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회장 측근 중 누군가가 흘린 것이었다.
민태식은 오빠의 오른팔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그는 비자금으로 정치권과 단단히 엮여 있었다. 장부가 공개되면 오빠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 자신도 끝이었다. 연결된 정치인들도 끝이었다. 민태식이 결정을 내린 건 그래서였다. 회장을 제거하기로. 명자는 그 낌새를 눈치챈 것이 그날 오후였다. 누군가 흘려준 말 한마디였다. 오늘 밤 움직인다. 명자는 곧장 오빠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집으로 갔다. 오빠는 없었다. 운전기사한테 물었더니 저녁에 혼자 나갔다고 했다. 명자는 뛰었다. 오빠가 가는 곳을 알았다. 청계산 아래 작은 별장이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혼자 가는 곳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저녁이었다. 별장 앞에 차가 2대 있었다. 명자는 숲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불빛이 보였다. 사람 소리가 들렸다. 뛰어들어가려다 본능적으로 멈췄다.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덤불 사이에서 바라봤다. 오빠가 서 있었다. 앞에 2 남자가 있었다. 민태식의 부하들이었다. 명자는 민태식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러나 민태식은 없었다. 부하들만 있었다. 남자 하나가 오빠를 향해 다가갔다. 마리오 같다. 명자는 들을 수 없었다. 오빠의 등이 보였다. 꼿꼿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때 총성이 울렸다. 명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오빠가 쓰러졌다. 천천히 무릎부터 꺾이며 쓰러졌다. 명자는 덤불을 뚫고 뛰어나갔다. 뭔가를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냥 달렸다. 부하들이 명자를 봤다. 한 명이 총을 들었다. 명자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 옆에 무릎을 꿇었다. 오빠는 숨을 쉬고 있었다. 가슴을 맞았다. 피가 많이 났다. 명자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가 눈을 떴다. 명자를 봤다. 입술이 움직였다. 할인이만 살려. 그게 전부였다. 눈이 감겼다. 명자는 그 대목에서 잠시 멈췄다. 병실 안이 조용했다. 할인은 숨을 참고 있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5시쯤 됐을 것이었다. 명자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계속했다. 오빠가 눈을 감은 순간 남자가 명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끌어당겼다. 명자는 버텼다. 몸싸움이 됐다. 명자는 어릴 때부터 작은 몸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뭔가 다른 힘이 났다. 남자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명자가 먼저 집었다. 처음 잡아보는 총이었다. 무거웠다. 손이 떨렸다. 남자가 달려들었다. 명자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났다. 남자가 쓰러졌다. 다리를 잡고 쓰러졌다. 죽지 않았다. 명자는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 그냥 막으려 했다. 다른 남자가 뛰어왔다. 명자는 총을 들고 뒷걸음질 쳤다. 남자가 멈췄다. 명자는 그 틈에 돌아서서 뛰었다. 숲속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쫓아오는 소리였다. 비가 쏟아졌다. 나뭇가지에 얼굴을 긁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뛰었다. 한참을 뛰다가 큰 길로 나왔다. 그때였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명자는 돌아봤다. 차가 별장 방향에서 나오고 있었다. 속도가 빨랐다. 차가 명자를 향해 오는 게 아니었다. 반대 방향이었다. 명자는 차가 지나가는 방향을 눈으로 쫓았다. 그리고 굉음을 들었다. 충돌음이었다. 명자는 달렸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큰 길 가장자리였다. 차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다. 민태식의 차였다. 그러나 민태식은 없었다. 이미 사라진 뒤였다.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명자는 뛰어갔다. 오빠였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몰랐다. 총을 맞고도 걸어 나온 것이었다. 아니면 누군가 끌어낸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민태식은 오빠를 차에 태워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마지막을 확실히 하려고. 오빠는 이미 숨이 없었다. 명자는 오빠 옆에 앉았다. 비가 쏟아졌다. 오빠의 얼굴 위로 빗물이 흘렀다. 명자는 손으로 그 물을 닦았다. 계속 닦았다. 닦아도 비가 와서 다시 젖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랐다. 정신을 차린 건 경적 소리 때문이었다. 지나가던 차가 멈췄다. 사람이 내렸다. 명자는 일어섰다. 오빠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다. 그리고 뛰었다. 피가 많이 묻어 있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비 때문인지 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명자는 그날 밤 할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할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 있었다. 아침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났다. 할인은 손을 내려다봤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총을 숨긴 거야. 그날 빼앗은 총. 증거가 될 수도 있었고, 나한테 불리한 증거도 될 수 있었고, 녹음 테이프는요. 그날 오빠 코트 주머니에 있었어요. 오빠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혹시를 대비해서. 할인은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간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 것이었다. 살면서 한 번은 옳은 일을 해야지. 명자가 전한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다. 왜 숨겼어요? 나한테 그 모든 걸. 명자는 잠시 있다가 말했다. 총을 쐈잖아요. 내가 죽이려 한 게 아니었지만 쐈어요. 그게 밝혀지면 나는 끝이고 나 없으면 너도 끝이고. 나 때문에요? 아버지 부탁이기도 했고.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인이만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잖아요. 나는 그 말대로 한 거예요. 20년 동안. 할인은 더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소리 없이 흘렸다. 명자도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병실 안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다. 명자의 얼굴 위에 빛이 내려앉았다. 주름진 얼굴이었다. 20년을 혼자 감춘 얼굴이었다. 할인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진실을 털어놓은 날 이후로 명자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가벼워 보였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조용해졌고 더 맑았다. 하지만 몸은 반대였다. 의사는 할인을 복도로 불러내서 말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병실로 돌아와서 명자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자는 눈치챈 것 같았다. 얼마래요? 그럼 말하지 말아요. 알아야 정리하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자는 더 묻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다. 명자는 아침부터 깨어 있었다. 할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명자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할인이 가까이 가자 명자가 손을 내밀었다. USB였다. 작고 낡은 것이었다. 뚜껑이 달아 있었다.
할인이 아는 USB가 아니었다. 이게 뭐예요? 받아요. 할인은 USB를 받았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거예요. 녹음 테이프 말고 따로 챙겨둔 게 있었어요. 장부 원본 파일이에요. 디지털로 변환해둔 거. 나중에 내가 했어요. 혹시를 대비해서. 이걸 왜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명자는 할인을 바라봤다. 이준석 기자한테 줘요. 같이 써요. 세상에 내놔요. 할인은 USB를 손안에 쥐었다. 고모. 처음으로 그 말을 했다.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 명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했다. 이거 공개하면 위험해요. 또, 알아요. 그래도요? 그래도, 명자는 짧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하려던 일이잖아요. 끝까지 못한 일. 할인은 USB를 가방 안에 넣었다. 명자는 그로부터 사흘 뒤 눈을 감았다. 새벽 4시였다. 할인은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눈을 떴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뜬 것이었다. 명자를 봤다. 눈을 감고 있었다. 이불이 움직이지 않았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자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직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다. 조금 전까지 따뜻했던 손이었다. 할인은 그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잡고 있었다.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동안 간호사가 들어온 건 한참 뒤였다. 할인은 복도 벤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다. 그 경계 어딘가였다. 명자가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생각났다. 이름을 바꾼 것, 가족을 숨긴 것, 세계의 일을 뛰면서 반지하에서 살아온 것, 2년 동안 암을 혼자 견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할인이만 살리라는 말, 아버지의 마지막 말. 명자는 그 말 하나를 20년 동안 들고 살았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할인은 이준석에게 연락했다. 전화가 닿지 않았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하루가 지났다. 이틀이 지났다. 문자를 보냈다. 읽지 않았다. 사무실로 찾아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이웃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할인은 불안했다. 사흘째 되던 날 뉴스에서 봤다. 한강 상류에서 차량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탐사기자 이준석의 차였다. 본인은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할인은 뉴스를 보면서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사고가 아니었다. 알고 있었다.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알고 있었다. 이준석이 가진 것들 때문이었다. 4년 동안 혼자 파온 것들, 민태식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고리들. 그들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할인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문을 잠갔다. 블라인드를 내렸다.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USB를 꺼냈다. 명자가 준 것과 이준석이 처음 가져왔던 것.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다. 두려웠다. 솔직히 두려웠다. 이준석이 사라졌다. 명자는 죽었다. 20년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 진실을 꺼내려 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이번엔 자신 차례일 수 있었다. 할인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아버지 목소리가 생각났다. 명자가 전해준 말이었다. 살면서 한 번은 옳은 일을 해야지.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도 갔다. 명자도 갔다. 이제 할인이 남았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는데 2주가 걸렸다. 혼자였다. 이준석이 없었다.
법률적 검토를 혼자 했다. USB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장부 원본 파일이었다. 수치가 빼곡했다. 회계사 출신 지인에게 부탁해서 검토를 받았다. 진본이 맞다고 했다. 녹음 파일도 확인했다. 이준석이 처음 가져온 것과 명자가 보관하던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한 것. 두 개를 합치면 그날 밤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민태식의 목소리가 담긴 부분이 핵심이었다. 처리해야 한다는 말. 이번 주 안으로라는 말. 하리는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계속 떨렸다. 기자회견 장소를 섭외했다. 대형 언론사 몇 곳에 익명으로 연락했다.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만 했다. 세원그룹 관련이라고만 했다. 반응이 왔다. 생중계 의향이 있는 곳도 있었다. 날짜를 정했다. 전날 밤 하리는 잠들지 못했다. 명자의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던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USB를 건네던 손. 고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명자의 눈빛. 그리고 더 오래전 반지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던 명자. 경찰서에 맨발로 뛰어오던 명자. 눈물을 보이며 살리려고 그랬다고 하던 명자. 하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괜찮을 거야. 혼자 중얼거렸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하리는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검은 재킷을 입었다.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다. 가방에 USB를 넣었다. 노트북을 챙겼다. 준비한 서류 파일을 확인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잠깐 멈췄다. 가방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은 곳에 넣어둔 사진이 있었다. 명자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명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배경은 어딘가의 산이었다. 하리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회견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카메라가 여러 대였다. 기자들이 빼곡했다. 생중계 카메라도 2대가 돌아가고 있었다. 하리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하리는 준비한 말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 강도혁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멈추지 않았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내놓으려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대신 내놓으려 합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연결했다. USB를 꽂았다. 화면에 파일이 열렸다. 장부 원본이 먼저 나왔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그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그리고 목소리. 회장이 내부 자료를 넘기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녹음이 계속됐다. 민태식의 목소리. 정치인의 목소리. 날짜와 금액이 오가는 대화. 처리라는 단어가 반복됐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짧은 육성이었다. 명자가 보관하던 테이프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자금 장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녹음해둔 것이었다. 살아있는 증거였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질문이 쏟아졌다. 카메라가 하린을 향했다. 누군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누군가 뛰어나갔다. 하린은 단상에 서서 질문들을 받았다. 떨리지 않았다. 아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태식은 그날 오후에 공항에서 잡혔다. 출국 시도였다.
기자회견이 생중계되는 동안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한 것이었다. 출국 심사대에서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이 기자회견 전날 검찰에 자료를 먼저 넘겨놓은 것이었다. 민태식이 수갑을 차는 장면이 뉴스로 나왔다. 할인은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봤다. 혼자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다. 이준석은 그로부터 이틀 뒤 발견됐다. 살아있었다. 강가 외딴 곳에 감금돼 있었다. 민태식 쪽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뼈가 하나 부러졌고 여기저기 멍이 들었지만 살아있었다. 할인은 병원에 가서 이준석을 봤다. 이준석은 병상에서 웃었다. 늦지 않았네요.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자료는요. 다 공개했어요. 이준석은 천장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4년이었는데 끝났어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할인은 반지하 골목으로 갔다. 이사한 지 오래됐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에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골목 어귀에 섰다. 반지하 계단이 보였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 같았다. 문 앞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다. 창문엔 다른 커튼이 걸려 있었다. 할인은 계단 앞에 멈췄다. 10년이었다. 이 골목에서 10년을 살았다. 명자와 함께 좁고 낮고 눅눅한 곳에서 바퀴벌레가 나왔고 장마철엔 물이 찼고 겨울엔 냉기가 올라왔다. 그래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었다. 명자 때문에 지금이 있었다. 할인은 눈이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차가웠다. 차갑고 조용했다. 고모.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퍼졌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숨기지 못해요. 눈이 계속 내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할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맞으면서 명자가 그 말을 들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이름을 되찾은 채로 강명자, 강도혁의 동생, 할인의 고모. 할인은 발걸음을 돌렸다. 눈 쌓인 골목을 걸어 나갔다.